왜 이래 오늘. 오늘 컴퓨터가 됐구나.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교재는 몇 페이지 피시냐면은요 93페이지 피세요. 일단 오늘 쪽지 시험 볼 때까지 보는 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적 특성 있었었죠. 어저께 봤던 거 먼저 보시면, 그래서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인데 얘는 왜 안 움직이냐.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다음에 보실게 됐고 요거 있었죠? T자. 근데 T자는 오늘까지만 그리고 안 그릴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숙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오늘까지만 그리고 안 그릴 거예요. 일단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그래서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 대변은 부채의 증가, 차변은 부채의 감소, 대변은 자본의 증가, 차변은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은 수익의 증가, 차변은 수익의 감소, 차변은 비용의 증가, 대변은 비용의 감소. 그 다음에 오늘 볼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야? 3개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에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몇 페이지요? 93페이지 피시고요. 93페이지 피시면 매출 그 채권 및 채무에 관한 거래입니다. 근데 일단 요 뜻을 알고 계셔야 이해가 잘 되겠죠. 채권이 뭐라고요? 받을 돈. 간단하게 받을 게 있어, 그러면 그 채권. 채무는요, 갚을 돈, 줄 돈.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 채무가 왜 생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받을 거하고 줄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 명칭이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용이 똑같아도 상황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어떤 걸 쓸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인데요. 그 옆에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오늘도 아마 이따가 또 쓸 건데, 외상에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는 판매와 관련이 있어,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적으시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외상매출금의 뜻이 뭐냐면 외상으로 뭐 한 거예요? 판 거예요. 매출이 파는 거니까. 그럼 외상으로 팔았으면은 아직 돈 못 받은 거죠. 참고로 수금이 돈 받는 거죠. 미수금은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도 못 받았어. 얘도 못 받았어. 근데 왜 못 받았냐, 왜 못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되려면 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판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을 뺀 나머지 미수금이 되려면 판매와 관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도 똑같아요. 외상으로 샀대요. 그럼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죠. 미지급금의 뜻도 뭐 줘야 되는 거예요? 돈 줘야 돼. 맞죠? 그래서 뜻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왜 생겼느냐? 위에 거는 내가 이 물건을 사다가 뭐 할 거예요? 팔 거야.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되는 거고, 나는 이거 사다가 쓸 거야. 아니면 나는 이걸 팔 생각이 없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거기 밑에 있는 통제계정과 임명계정은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94페이지는 어음입니다. 뭐라고요? 어음.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일반적으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가운데 박스 보시면 약속어음이라고 보이세요? 근데 약속어음은 우리하고는 관련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회계니까 받을 어음하고 무슨 어음이 중요해요? 지급어음. 근데 왜 약속어음이라고 하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하는 거예요? 날짜 되면 뭐 줄게? 돈 줄게 라고 하나의 종이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면 무슨 어음이 되는 거예요? 받을 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꾸로 돈을 줘야 되면 무슨 어음이 되는 거예요? 지급어음.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는 거는 내가 이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두 받아야 되죠. 나중에 돈 받아야죠.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 어음이다. 그래서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나중에 내가 뭐를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 그럼 무슨 어음이야? 지급어음.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저기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에 있어요. 일단 96페이지에서 배서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배서. 제가 좀 전에 어음이라는 게 약속하는 거라 그랬죠. 돈 주기로 약속하는 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서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수표 써보셨죠? 수표 내가 사용할 때 수표 뒤에다가 적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서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표를 딱 내밀면은 상대방 직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 좀 뭐 해주세요? 적어주세요. 근데 옛날하고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표 한 번 쓰고 그 이후로는 안 쓰는데, 과거에는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적어서 주면 바로 돈으로 바로 돈으로 변경해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요. 이 수표가 무슨 수표인지, 도난 수표인지.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직원분들이 그거를 안 해봤어요. 그래갖고 수표 한 장 내고 10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계속 치는데 조회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알바 와서 또 치고, 또 다른 알바 와서 또 치고, 마지막에는 직원분이 오셔서 해결해 줬는데 한 5분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수표는 안 써요. 그리고 요즘에 수표 쓰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대부분 그냥 뭐 들고 다녀요? 카드 들고 다니지. 그래서 우리 수표 쓰는 거는 이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음에다 쓰는 거는 뭐라 그래요? 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내가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넘겨줄 때 그 어음 뒷장에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은 그 종이가 되게 많아요. 어음은 꼭 한 장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 뒤에 보면은 종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이야 전자어음으로 발행하긴 하지만 옛날에 종이어음 시대에서는 이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마다 뭐를 찍어요? 그 뒤에다가 명판을 찍어요. 왜냐면 이 배서라는 게 필요한 게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뭐 회사 이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회사 가면은 명판이 있어요. 그냥 그거 뒤에다가 꽝 찍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배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서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받으러음이에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공부하다가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 안에 뭐가 있어요? 배서가 있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받으러음을 쓰셔야 돼요. 근데 원래 배서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음을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잘 나오는 거는요, 거기 그 96페이지 밑에 보시면 추심이라고 있어요. 시험 문제 요거 종종 나와요. 추심 수수료. 추심이 뭐예요? 추심. 추심. 이거 제가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거 한마디면 거의 다 이해할 것 같다고. 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떼인 돈 받아들인, 예, 있죠. 떼인 돈 받아줍니다. 예. 그런 회사를 추심회사라 그래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했으니까 뭐 달래요? 돈 달래. 그게 추심 수수료예요. 근데 그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 설명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딱 한 번 추심업체한테 추심당한 적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문 닫은 회사인데, 이제 회사가 거래처에 밀린 돈이 한 1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맨날 전화하면은 돈 없으니까 다음 달에 드릴게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추심회사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어요. 언제까지 돈 안 주면은 압류 걸어버리겠다. 그래갖고 나야 뭐 이제 말단 직원이니까 읽고 사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사장님이 다음 달에 1억 들어올 거 있으니까 다음 달에 준다 그래. 그래갖고 저야 이제 전달했죠. 그랬더니 거기 거래처 부장님이 화내시더라고요. 왜 화냈냐면 돈을 늦게 줘서 화낸 것도 있지만 추심업체한테 맡겨서 수수료가 30%인가 40%래요. 그럼 우편물 하나 보내고 3천만 원 번 거예요. 30%만 잡아도. 그게 어마어마한 퍼센트죠. 실질적으로 3, 40%면은. 우편물 하나 보내고 3천만 원이면 괜찮죠. 근데 그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 회사한테 돈 보낼 때, 그 회사한테 돈 보낼 때 1억이 넘는 돈이었구나. 1억이 넘는 돈 계좌이체 거의 할 일이 없죠. 지금까지 저도 살면서 1억이 넘는 돈을 계좌이체 해본 적은 딱 3번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회사에서 돈 보낼 때랑 2번은 전세자금 보낼 때. 근데 제일 힘들었었던 게 회사에서 돈 보낼 때예요. 왜냐면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니죠.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보냈었던 게 12억인가?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12억 보내는데 사람 미쳐요. 나중에 한번 12억 보내보십시오. 사람이 왜 미치냐면 이거 내 돈 아니죠. 맞죠? 잘못 보내면 큰일 나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당시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잘못 보내서 문제 생기는 거.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계좌이체 잘못 보내는 게 한 800억 정도 된대요. 어마무시하죠? 8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다 쳐놓고 10분 걸렸어요. 다 치는데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금액 맞아. 그 다음에 계좌번호 보고 그 행동만 한 100번 했나?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그 마우스를 딱 집었는데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리고 딱 눌렀어요. 그리고 누르자마자 뭐 했어요? 거래처에 전화했죠. 돈 들어왔나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돈 들어왔대. 그날은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녹초가 돼버려갖고 너무 긴장을 해갖고.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저는 간사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부터 돈 1000만 원 보내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보내는 거예요. 신경도 별로 안 쓰고. 왜냐면 나는 10억도 넘게 보낸 사람이야.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해져요. 뭔가 하나를 하고 나면.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죠.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뭐 한대요? 고개를 숙인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사람은 익으면 익을수록 뻣뻣해져요. 그게 참 희한해.
그래갖고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니까 너무 큰 금액은 본인이 하지 마세요. 위에 분이 하시라고. 전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격리 직원이 나 혼자여갖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근데 그 상황이 다시 온다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잘 되면 다행인데 번호 하나만 잘못 눌러도 엉뚱한 데 가잖아요. 큰일 나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추심 그러면 뭐 받는 거라고요? 돈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추심을 누가 많이 하냐면 은행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냐면 은행 통장에다가 어음을 넣어놔요. 어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장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만기일 되잖아요. 그럼 만기일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상대방 거래처의 통장에서 돈을 빼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은행에서 뭐 했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래요? 돈 달래. 그게 추심 수수료예요. 공짜는 있다 없다? 없어요. 공짜 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카드 쓰면은 마일리지 준다. 결론은 그것도 내 돈이잖아요. 그리고 돈 아끼고 싶으시면은 카드를 자르시고 마트를 가지 마십시오. 돈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현찰로 쓰는 거예요. 저도 뭐 카드 쓰고 있긴 하지만 현찰로 쓰면 아껴요. 왜냐면 내 눈앞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카드로 쓰면은 팍팍 쓰잖아요. 그 국가도 카드를 줄이고는 싶은데 못 줄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카드 회사에서 내는 세금이 1년에 몇 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카드를 적게 쓰십시오 이랬다간 뭐가 적어져요? 세금이 적어지죠. 그게 어마무시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고 추심 수수료 나오면 수수료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수수료 비용. 거기 밑에 있죠? 96페이지 밑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어음의 할인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어음의 할인.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인. 우리 할인 행사 많이 들어봤죠. 그럼 할인 그러면 어떻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판다던가. 그래서 싸게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음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약속. 그래서 상법에서는 약속어음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약속이라는 게 만기일이라는 게 존재해요. 무슨 일이요? 만기일. 그래서 이게 어음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물건을 내가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어음을 줬는데 6개월짜리를 줬어. 몇 개월짜리요? 6개월. 그럼 몇 개월을 버텨야 돼요. 6개월을 버텨야만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다음 달에 직원 월급 줄 돈이 부족해. 근데 어음 6개월짜리가 있어. 그러면 이 어음을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거를 할인이라 그래요. 근데 왜 할인할 수밖에 없냐면 아직 날짜가 남았잖아요. 그럼 그 날짜 안에 상대방 거래처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걸 사는 사람은 싸게 사야 돼요? 비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음에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고 하는데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할인율은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일하셨을 때 어음 받으시면은 신한은행에서 할인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5% 전후? 근데 중소기업 것들은 안 해줘요. 은행에서.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안 해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제2. 제2에서 안 해주면은 제3. 근데 아시겠지만 대출도 똑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자율이나 할인율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다들 노력을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제1금융권은 이자율이 뭐하니까요? 싸니까. 제가 지금 저기 전세자금 대출 받고 있는데 3.15%인가 그래요. 낮은 건 아니에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게 제가 예전에 타이밍 맞게 대출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 2.4%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갚았어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거 갚지 말고 그냥 버텼어야 되는데 이자율 거의 최하일 때였었거든요. 2.4%였을 때.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할인 그러면 비싸게 판다, 싸게 판다, 싸게 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음의 할인이 아니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우리는 거기 밑에 있어요.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그럼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매출 채권이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있고 매입 채무가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내일 쪽지 시험 보는 겁니다. 있어요, 2장짜리에. 참고로 어음의 할인도 내일 쪽지 시험이에요. 그래서 매출이라는 게 파는 거죠. 채권이 뭐 하는 거라고요? 받을 거. 그래서 물건 팔고 받을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매입 채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 이렇게 이제 두 가지씩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매출 채권은 판매와 관련이 있다. 매입 채무는 요것도 결론은 판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매출 채권 안에 어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음을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겁니다. 팔았는데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그래서 매출 채권 뭐예요? 처분, 손실. 참고로 외상 매출금도 팔 수 있어요. 외상대금도. 외상대금도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음도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직 못 받은 돈들이니까. 그래서 추심 회사들이 존재하잖아요. 돈 받아주는 회사들. 그리고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 TV 보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TV가 되게 많잖아요. 채널 수가. 그러면 채널 돌리다 보면은 러시앤캐시니 미즈사랑이니 이런 거 광고 나오죠. 거기에서는 되도록이시면은 100만 원이든 얼마든 안 빌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거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만약에 러시앤캐시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진짜 급해갖고. 왜냐면 그런 데는 또 대출이 어때요? 빨리 나와요. 소액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데에서 한번 빌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거기에서 돈 빌린 게 내 데이터에 떠요. 은행들에서 다 공조하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만약에 제일금융권,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외환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러시앤캐시에서 받은 적이 있으면 안 나와요.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담보대출은 나오는데 신용대출은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사람은 사금융에 손을 한번 댄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또 빌릴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사금융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1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대출을 안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사금융 쪽에서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등급이 떨어질 거예요. 신용 등급이. 그리고 여기서 문제. 저도 이거 대출 받으면서 알았는데, 우리 기본적인 신용 등급은 몇 등급일까요? 3등급 아니에요. 전 처음에 1등급인 줄 알았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4등급이 기본값이에요. 4가. 제가 언제 알았냐면, 처음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서류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신용 등급이 4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긴 쪽팔려. 그래갖고 안 물어보고 버텼죠. 그리고 이제 대출 다 끝내놓고 나와서 인터넷으로 뒤졌죠. 기본 신용 등급 몇 등급? 그랬더니 4등급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본은 했구나. 근데 저는 4등급일 수밖에 없는 게 제 이름으로 된 카드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전에 뭐 금융 쪽으로 막 이것저것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 등급이 올라갈 것도 없었고 떨어질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그 초안전주의자라, 뭔가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적금도 지금 2번째 들고 있어요. 참고로 남자들은 적금 잘 안 듭니다. 여자분들보다는. 맞죠? 근데 저는 적금을 들 수 없었던 이유가 어저께 설명드렸잖아요. 3년 동안 9군데를 다녔다고. 어떻게 적금을 들어요? 언제 때려칠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적금 한번 들어서 받고, 그 전에 20인가
그때 20짜리로 했었구나. 20짜리로 해서 2년 해갖고 받고 지금은 40짜리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끝나면은 한 50짜리로 또 올려볼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 통장에서 갑자기 막 40만 원씩 쭉쭉 나가는데 이러다 또 빵원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절대 저기 통장에 빵원 안 되게 생활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좀 일이 있어갖고 빵원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되게 사람 서글퍼집니다. 진짜 돈이라고는 아직 월급 나오려면은 일주일 있어야 됐었고, 진짜 통장에 빵원이었고, 그 다음에 진짜 돈이라고는 교통카드에 왕복 열흘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 일하는데 거기 버스 정류장 옆에 포장마차 떡볶이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기다리면 떡볶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버스 올 때까지 숨을 참고 있었어요. 왜냐면 냄새 맡으면 먹고 싶어. 근데 내수 중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진짜 돈 없으면 처량해져요. 뭐 저보다 먼저 겪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항상 통장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 제 철학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겪어봤더니 와, 내가 떡볶이도 못 먹나 그러는데 내 삶이 처량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어음의 개서 옆에다가는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교환.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음의 개서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다음 달에 어음으로 해서 돈 줄 게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달에 돈이 없어.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은 그게 부도예요. 어음 못 갚았으니까. 뭐 부도가 별거 없어요. 돈 못 갚으면 그게 부도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액션 중에 하나가 어음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래처에 전화해서 저기 미안한데 우리가 다음 달에 돈이 없어. 근데 3개월 후에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거래처도 한 달 후에 못 받고 거래처가 부도나는 게 좋아요? 3개월 후에라도 받는 게 좋아요? 3개월 후에라도 받는 게 좋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3개월 후에 줘. 그러면은 3개월 후에 어음을 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져가서 몇 개월 남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한 달치 남은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개서라고 하는데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진도가 엄청 빠르죠? 3일 만에 몇 페이지예요? 100페이지예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면은 한 200페이지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진짜로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 다 풀어도 몰라. 빨리 나가도 몰라. 그래,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 장담하는데 우리가 푸는 기출문제가 전국에서 기출문제 푸는 양으로는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 많이 풀면 붙는다라는 주의라. 지금은 우리가 이제 240시간이잖아요. 작년까지는 전산회계 1급 160시간, 전산세무 2급 160시간 이렇게 총 320시간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10손가락이 아니라 거의 탑3 안에 들어갔을걸요.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 푸는 걸로는. 많이 푸는 바는 30개 이상 풀고 시험장 가니까. 근데 저희는 30개까지는 못 가요. 근데 제가 숙제 내드리는 것까지 다 하시면 30개 정도는 풀고 갈 거예요. 아마. 또 기타의 채권 및 채무에 관한 거래인데요. 거기 보시면 단기대여금과 뭐 있죠? 단기차입금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장기대여금과 장기차입금. 그래서 보시면 우리 단기 그러면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예요. 장기 그러면 1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여의 뜻이 뭐죠? 대여? 대여. 네. 그래서 대여는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빌려주는 거. 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차입의 뜻이 뭐죠? 빌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그러면 그건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차입금. 근데 이게 왜 헷갈리시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대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살아가면서. 맞죠? 그러다 보니까 대여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빌려오는 거야. 왜냐면 예전에 뭐 책 대여소라던가 비디오 대여서라던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나는 대여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빌려 오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경험이 뭐가 중요해? 나 아는 거 많아.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하고 나니까 경험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차입의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입자는요, 들어올 입자. 그래서 돈을 빌려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차입금. 그 다음에 단기 그러면은 몇 년이라고요? 1년. 그 다음에 장기 그러면 1년 이상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101페이지는 넘어갈게요. 아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때 했으니까. 미수금, 미지급금. 그 다음에 102페이지. 요거 많이 나옵니다.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공부하실 때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요. 선급금과 선수금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계약금. 선급의 뜻이 뭐예요? 네, 먼저 주는 거예요. 참고로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선수의 뜻은 뭐예요? 네,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정 과목들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좀 많이 이해하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보고 써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 제 이름밖에 못 써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 이름을 한자로 쓸 줄 아시죠? 본인 이름 써야 됩니다. 근데 10년 전에 이거 뉴스에 나왔었는데 어느 기자가 고등학교 가갖고 얘들아 너네들의 이름을 한번 한자로 써보지 않으렴? 그랬더니 반도 못 썼대요. 그래도 본인 이름 정도는 써야죠. 저는 솔직히 부모님 아버지 이름까지는 써요. 근데 어머니 이름은 하도 안 썼더니 한자로. 아니다 엄마 이름까지는 쓰겠구나. 근데 한획 정도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두 분 다 한자가 쉬우셔서. 제 동생 이름은 못 써요. 어려워갖고. 근데 본인 이름 정도는 꼭 쓸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한자 간혹가다 써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많진 않지만 1년에 몇 번 안 돼요. 하지만 뭐 어떤 서류 같은 거 뛸 때 필요할 때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꼭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선급금은 왜 자산인지, 선수금은 왜 부채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선급의 뜻이 뭐예요? 먼저 준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줬으니까 이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 돈이 아니니까 부채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급금이 왜 자산이냐면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약한 거죠. 근데 아직 이 물건은 못 받았어요. 그럼 이 물건을 받을 때까지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이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전화 와갖고 사장님 저기 죄송한데 물건이 떨어졌어요. 계좌번호 주세요. 다시 뭐 할게요? 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을 받을 때까지 이 돈은 아직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래서 선급금은 뭐라고요? 자산. 그 다음에 선수금은 먼저 받은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먼저 받은 거. 그러면 먼저 받았으니까 이 돈은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거래처 손님이 우리 회사한테 뭐뭐를 팔래. 그리고 돈을 먼저 줬어요. 그 돈 받고 창고 갔더니 물건이 다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전화해갖고 다른 물건으로 드릴까요? 환불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환불해 달래.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내 돈이 아니에요. 이게 계약이라는 게 이 거래가 완전히 끝나야만 끝나는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팁은 아니고 대부분 분들 아실 건데, 계약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이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는 형 하나가 장가 갈 때 두 개 집이 마음에 들었대요. 위치라던가 구조라던가. 그래서 두 개 집을 찍고 이제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이렇게 순위까지 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집에다가 계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첫 번째 집에서 갑자기 안 팔겠대. 그럼 몇 번째 집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집. 그래서 두 번째 집 가서 500인가 700인가 계약금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걸고 나서 하루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번째 집에서요? 첫 번째 집에서 다시 팔겠대. 그러면 두 번째 집 가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죠. 그러면 이 500만 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그 형은 받았어요. 네. 어떻게 받았냐면 본인 말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진 않는데 본인 말로는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출근을 했대요. 그 형이 사업하거든요. 조그만하게. 일주일 동안 가갖고 설거지도 하고 본인 말로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내가 봤을 때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거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집을 알아봤는데 이러이러해서 그 계약금이 꼭 필요하다. 그 계약금 없으면 내가 이 집에 다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집주인이 안 줘도 돼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받을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항상 계약할 때는 확실히 이거야라는 게 아니면 금액을 조금만 하던가. 맞죠? 한 10만 원? 예. 근데 솔직히 부동산에서 10만 원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대부분 그 전체 금액의 10% 정도, 10%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금 받아놓고선 안 팔아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계약금의 몇 배 받으셔야 돼요? 2배 받으셔야 돼요, 부동산은. 그거는 알고 계시고. 그래갖고 작년엔가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서요. 집값이 또 갑자기 팍팍팍 올라갔었잖아요, 서울에서. 그리고 계약금으로 1억을 걸었는데 안 팔겠다고 2억을 받으셨대요. 네. 그 며칠 만에 1억 번 거죠. 전세나 그런 것도 가능해요? 전세든 뭐든 계약금 그쪽 상대방이 하면 그거는 다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세도 거기서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금을 건 상태가 돼야죠, 일단은. 근데 그쪽에서 이제 안 해.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2배 받거나 아니면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죠, 뭐. 못 주겠다 그러면. 그럼 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 우리가 저기 뭐냐 지갑이라던가 돈 주워 주면 법에서 몇 프로 받을 수 있대요? 10% 정도 받을 수 있대요. 뭐 이거 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일시적 가계적. 일시적 뭐요? 가계정. 가계정의 뜻이 뭐냐면 잠깐 쓰는 거예요. 가짜 계정. 일시라는 게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특징은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의 뜻은 돈은 줬어.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쓸지 몰라. 그래서 가지급금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거는 출장비. 우리 직원들 출장 가죠? 근데 그냥 보내요? 아니죠. 출장 가서 돈 쓰라고 돈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격리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은 줬어. 근데 얘가 출장 가서 얼마 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0만 원 줬더니 15만 원을 쓸 수도 있고 10만 원 줬더니 5만 원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만 원 줬더니 출장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취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르는 돈을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적으세요. 대표이사가 누구죠? 사장님이죠. 네. 사장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쪽 파트로 취업하시면 이러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 이따 3시에 나갈 거야. 300만 원만 준비해놔. 라고 얘기하고 사장님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준비해놔야 돼요? 300. 300을 준비했다가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아까 얘기한 돈 줘. 그러면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격리 직원이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 쓰실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장님 반응은 두 개예요. 이거 돈 갖고 가서 누구누구 만날 거야. 나중에 내가 영수증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이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예, 지금 되게 언어를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예,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사장님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뭐 장난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나누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상세하게 좀 알려주셔. 그 다음에 하나는 넌 몰라도 돼. 이런 케이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몰라요, 나는. 예, 맞잖아요. 상세하게 알려줘도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때는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은 반대예요. 갑자기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어. 그래, 그게 가수금입니다. 수금의 뜻이 뭐예요? 돈 받는 거예요. 가가 뭐라고요? 가짜. 그래서 가짜로 돈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은 받았는데 몰라. 그게 가수금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한번 수업 열심히 하는데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띠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봤죠? 근데 한 30만 원 돈 들어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나한테도 가수금이 오는구나. 그리고 되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좀 찝찝해갖고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냈죠. 야, 이 사람 누구야? 알아? 그랬더니 오빠 집주인이잖아. 딱 생각났었던 게 그 전주에 저기 보일러 갈았거든요. 근데 보일러 갈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반반씩 냈어요. 그거 들어온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카톡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뭔 꽁돈이야. 영화에 보면은 막 몇 억씩도 들어오던데 몇십억도 들어오고.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통장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가수금은 요즘에 시험 문제 거의 안 내요. 근데 왜 안 내냐면 요즘에 핸드폰도 좋고 그 다음에 돈 넣으면 바로바로 알림이나 이런 것들이 뜨죠. 그래서 확인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한 3, 5년에 한 번, 가지급금은 한 1,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가지급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10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